안녕하세요. 힐링필드입니다. 방학이 되면 꼭 외할머니 댁에 놀러가서 며칠 지내다 오곤 했습니다. 외할머니 댁은 경치가 좋은 시골도 아니었고 화장실이 깨끗하지도 않았고 또 할머니 품에서는 항상 담뱃갑에 쌓인 은박지 냄새가 났고 그런데도 외할머니 댁에 가는 날이 손꼽아 기다려졌던 건 할머니는 저와 말이 가장 잘 통했던 둘도 없는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옛날 얘기도 재밌었지만 할머니의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가 너무나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네, 그때는 마냥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그 이야기들을 가끔 떠올려 보면 어떻게 그렇게 사셨나 하는 격한 공감이 생기곤 합니다. 그리고 존경심이 생깁니다. 분명히 죽을 만큼 힘든 경험들이었을 텐데도 할머니는 항상 재밌게 들려주셨거든요. 아마 어린 저에게 유쾌하게 사는 법을 알려주고 싶으셨나 봐요. 마치 물을 무서워하는 저에게 할머니가 먼저 물속에 들어가서 물이 생각보다 그렇게 깊지 않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요. 지금은 그런 할머니가 안 계시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할머니만큼이나 인생을 멋지게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1943년생 김명자 할머니. 아니, 작가이자 화가인 김명자. 그리고 김명자의 인생 이야기가 담긴 할머니 독립만세. 용기를 내봤습니다. 로 시작하는 이 책의 프롤로그를 보면서 작가가 글을 쓰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큰 결심이 필요했을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묵은 사연을 왜 내가 들추고 있을까? 38년 전 이야기를, 내 과거를 모두에게 내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과거가 남 부끄럽지 않다. 모든 이는 자기만의 삶 속에서 그것이 정답이라 느끼고 산다. 평탄한 삶을 산 사람도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도 있으나 나처럼 우여곡절 많은 젊은 날을 산 사람도 있다. 이제 옛말하면서 내 명으로 산 38년, 덤으로 산 38년, 딱 중간 지점에서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책으로 내놓게 되었다. 지옥 같은 시련과 병마와의 싸움에서 돈 한 푼 없이 내 목숨을 건져낸 기억들을 차마 잊을 수가 없어서 미운 오리 새끼의 넋두리가 어느 날 백조의 날개가 되어 훨훨 날 수 있기를 바라며 써내려갔는지도 모르겠다. 누구나 살아온 이야기를 글로 쓰고 싶어 한다. 그러나 엄두를 못 내는 분도 많을 것이다. 글쓰기가 힘들고 그보다는 과거를 들추기 싫어서일 것이다. 험악한 산길을 오르내리는 것처럼 숱한 사연을 가진 사람은 더 그럴 것이다. 나도 그랬다. 그러나 살아보니 깊은 상처는 언젠가는 아물고 비우다 보면 마음도 새로운 것으로 채워졌다. 또 그렇게 힘들게 버텨온 삶이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으니 나의 과거가 부끄러운 일은 아니라고 용기를 냈다. 내 마음 속에 살아 숨쉬는 그분. 평생을 살면서 마음속으로도 사랑한다고 말해보지 못했다. 사랑이란 말은 아름답고 강렬하다. 사랑한다면 그 누구와도 척을 질 수 없고 어떤 일이라도 화해할 수 있는 단어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항상 외쳐보고 싶었던 말이다. 어머니는 아들 셋을 낳았으나 마지막 남자아이는 죽고
그 밑으로 나를 낳아 두 분은 무척 좋아하셨고 세상에 없는 딸로 키웠다. 6살에 읍내에 있던 유치원에 다녔던 생각이 난다. 무용을 배우기도 했다. 유치원은 보성경찰서 건너편에 있었던 것 같다. 어느 날 유치원에서 누구와 왔는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집에는 못 들어가고 골목 어귀 주막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이튿날 그 주막집 할머니 손을 잡고 우리 집 대문에 들어서니 많은 사람들이 대청마루며 툇마루에 서 있었다. 그런데 모두들 울고 있었고 나를 본 사람들은 더 슬피 울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였다. 어머니는 폐렴을 앓았는데 왕진훈 의사에게 처음 나온 페니실린 주사를 맞고 쇼크로 그만 세상을 떠나셨고 내가 간 그 순간은 입관을 하고 있었다. 나에게 마지막 하직 인사를 시켰다. 아버지, 오빠 둘 모두 슬피 울었다. 어머니는 나를 두고 어찌 눈을 감으셨을까? 생을 마감하는 어머니 가슴에 무거운 짐덩이가 얹혀 있었을 것이다. 고만고만한 어린 자녀 셋을 두고 불식간에 죽음으로 몰렸으니 그 눈꺼풀이 내려앉지 않았을 것 같다. 나이 6살에 어머니를 잃고 내 어린 시절은 서러움과 통한의 시간이었다. 방황의 늪을 헤매고 회색빛 암울한 겨울만 계속되는 것 같았다. 어머니도 딸을 낳았다고 좋아하셨고 예쁘게 키워보려고 했겠지만 운명은 누구도 이겨볼 수 없었을 것이다. 6월 소낙비가 몹시 쏟아지던 날 어머니의 장례가 치러졌다. 음력 6월 15일이 우리 어머니 제삿날이다. 우리 모녀의 관계는 그렇게 짧은 시간에 끝나고 말았다. 7살, 한방눈이 쏟아지던 날 우리 집에 잔치가 벌어졌다. 새 신부가 들어온 날이다. 천막이 쳐지고 마당엔 멍석을 깔아 친척들이며 동네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흥겨운 잔치였다. 안방에는 원삼족두리를 쓴 새 신부가 다소곳이 아랫목에 앉아 있고 신부 앞에는 화려하게 차려진 교자상이 놓여 있었다. 동네 사람들이 나에게 네 새엄니요 할 때 나는 어쩐지 든든한 느낌을 받았다. 초등학교 입학하고 학교에서 어머니 없는 사람 손들어봐 하는 선생님의 말에 손을 든 학생은 나 혼자였다. 나는 서글펐다. 그 많은 학생 중에 왜 나 혼자 엄마가 없을까 부끄럽기까지 했었는데 엄니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은 포근했다. 나만 없던 엄마가 나에게도 생겼다는 안도감 같은 거. 나는 마음이 들떴다. 천진한 철부지였다. 그때 아버지 연세 45, 28살인 나이 차이가 많은 젊은 여인에게 처녀장가를 가신 것이다. 처가에 집을 사주고 아들 노릇하겠다는 의미로 여동생들도 우리 집에서 거의 다 살다시피 했다. 아버지는 공무원이어서 거의 매일 퇴근이 늦었고 위로 오빠들이 있었지만 어릴 때 나에게 별반 위안이 된 기억은 없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런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없었으니 나는 참으로 슬펐다. 친엄마와는 6년, 새엄마와는 16년 세월을 살았는데 새엄마한테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없었다. 정으로 산 것이 아니고 의무로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16년 사는 동안 즐거운 일도 있었겠지만 밤마다 베갯잇을 적시며 울던 일밖에 기억나지 않는다. 울면서 친엄마를 그렸다. 내 앞에 잠깐만이라도 다녀갔으면 하는 기대 아닌 기대를 하며 평생 짝사랑을 했었다. 짝사랑의 고뇌와 슬픔,
좌절감이 어떤 것인지는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비를 보며 슬펐고, 눈이 오면 손이 시려 슬펐고,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보고 싶어 슬펐다.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속을 찾아 들어가 안겨보고 싶은 마음은 영원할 듯하다. 이제 마음속으로나마 말하고 싶다. 그래도 당신이 있었기에 모진 풍파 속에서 꿋꿋하게 버틸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 뒤에서 지켜보고 있기에 모두가 가능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한 여자로 태어나 누구의 딸로 살다가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 그리고 누구의 할머니가 되었다. 두 어머니의 추억 중 한 번은 사진 한 장 없어 얼굴 윤곽조차 생각나지 않아 어머니라고 불러도 허공 속에서 맴돌다가 꺼져버린다. 또 한 번 어머니는 항상 잘해준 듯 했으나 지나고 보니 의무적이었다. 그분도 어머니였다. 끔찍이 무서운 암 선고. 의사가 병실로 찾아와 새엄마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얼마 뒤 밖으로 나간 두 사람이 다시 들어오더니 의사가 나에게 말했다. 직장암입니다. 말기란 말은 뺐지만 말기였다. 직장암. 말만 들어도 무섭고 끔찍했다. 다른 한편으론 그게 뭐 어떤 것이며 어떻다는 것인가 따져 묻고 싶었다. 환자인 나에게 직접 말하기 난처했던지 어머니를 밖으로 불러냈던 것인데 주민등록상 보호자가 아니니 직접 듣고 판단하게 함이었을 것이다. 난 믿기지 않아 의사만 빤히 쳐다볼 뿐 말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 의사 얼굴을 보니 머리가 하얘지고 몽롱해졌다. 그때나 지금이나 암이라 하면 무서운 병이다. 신이 나에게 주는 시련이라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고 난관을 어떻게 수습할지 엄두도 나지 않았다.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워 아무 말도 못했지만 가슴속에서 용광수가 부글부글 끓고 마음과 몸이 요동쳤다. 난 오랫동안 배가 자주 아팠다. 배가 아플 때마다 뜨거운 방에 엎드려 한숨 자고 나면 통증은 씻은 듯 사라지곤 했다. 그러면서 몸은 자꾸만 말라갔다. 그러기를 몇 년. 어느 순간부터 화장실이 급해 달려가면 혈변이 시원하게 쏟아지곤 했다. 그때만 해도 의학상식이 부족해 괜찮아지겠지 생각하면서 넘겼다. 다행히 혈변은 끝이 났다. 그런데 그 뒤로부터는 항문이 묵직하니 대변이 남아있는 것 같은 찜찜함이 느껴졌다. 또 대변도 시원하게 보지 못하고 가늘게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해도 남편이 별말이 없으니 나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병원에 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다. 약사인 남편이 옆에 있으니 알아서 잘하겠지 싶어 별 걱정하지 않고 태평하게 시간을 흘러보냈다. 그랬는데 어느 날 항문이 아파오기 시작했다. 고통은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졌다. 난 단 한마디도 불평도 하지 않고 병원에 가자는 소리도 못하고 다만 진통제로 달랬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통증은 나를 마비시켰고 나를 궁지로 치닫게 했다. 통증이 찾아오는 시간은 정확했다. 진통제의 약효가 떨어지는 시간 6시간. 한치의 여유도 없이 약 먹을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미련하고 둔해도 그렇지 왜 중병이 왔을 거란 생각을 못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내 병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혈변을 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약사인 그가 모를 리 없지 않겠는가. 남편은 술을 먹고 들어와 미친 듯이 나를 괴롭혔다. 우리에게 싸워야 할 거리도 없는데 생트집을 잡기 일쑤였다. 친정이 잘 살면 무엇하며 양반이면 무엇하느냐는 등 걸핏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고 그 뒷날은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태평해졌다. 과연 남편은 무슨 의도였을까? 어디가 아픈 줄도 모르고 있는 아이들 엄마가 불쌍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나 하나 참으면 아이들은 엄마 없이 살지 않겠다 싶어서 많이도 참으며 그 고통과 쓰린 상처를 달랬다. 애들만 바라봤다. 나의 삶이란 없었다. 순간의 짜릿한 감정에 아이까지 낳았으나 그 아이들을 거두기가 너무 숨막히고 힘겨웠다. 사는 것이 너무 버거웠다. 그때만 생각하면 지긋지긋하고 눈은 말라 있어도 온몸에서 뜨거운 눈물이 전신을 타고 흘러내린다. 1979년 2월 12일 수술받는 날이다. 아침 9시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7남매 중 일본 사시는 작은 오빠만 빠지고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아마도 흔치 않았던 수술이라 만약에 실패를 생각하며 홀로 병중에 있는 형제라는 안쓰러움에 모두 모였을 것이다. 의사의 몇 마디 질문 속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8시간의 죽음. 얼마나 지났을까? 내 손과 누구의 손인지 모르지만 촉촉이 젖어 있는 그 손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실갱이가 벌어졌는지 모른다. 나는 양 팔과 양 다리가 침대에 단단히 묶인 채 있는 힘을 다해 울부짖고 몸부림쳤다. 아프다는 표현은 맞지 않았다. 내 살을 갈기갈기 찢는 듯한 고통. 무어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에 발버둥치고 소리 질렀다. 내 살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지금 같으면 무통주사가 있으니 그런 고통은 없겠지만 40년쯤 전이니 모든 것이 열악한 환경이었다. 그러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 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도 조금씩 누그러져 참을 만한 정도가 됐다. 정신을 차리고 한참 후 의사가 들어왔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죽기를 바란 나에게 그 말은 사형 선고보다 더 무서웠다.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파서 울음이 나왔지만 아픔보다는 서럽고 슬픈 마음 때문에 뜨거운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엎어지면 핑곗김에 쉬어간다고 아픔을 가장한 서러움의 절규였다. 내 나이 37, 아이가 셋이다. 남편도 있는데 자식이고 남편이고 위태로운 수술을 한다는데 내 가족은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으니 부끄럽기도 했고 한심하기도 했다. 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였다. 분함이, 억울함이 가슴을 짓누르고 내 발등을 찍고 있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불쌍해서, 앞으로 살아갈 날이 암담해서 소리 없는 눈물이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운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딱히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답답하고 징그럽고 숨막히는 구덩이 속으로 파고든 느낌이었다. 그러기를 며칠. 가스가 나오지 않아 물마저 입모금을 못하고 축축한 물수건으로 입술을 축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다고 안달해보지도 않았지만 가스가 나오니 미음에서 죽으로 나는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다. 회진 시간에 의사 선생님이 나에게 칭찬해 주었다. 잘 참으셨습니다. 연하게 커피 한 잔을 타서 책상 앞에 앉았다.
커피 한 잔의 행복이 참 좋다. 긴 세월 동안 쓰디쓴 시련의 날도 달콤하고 행복이 넘치던 날도 있었지만 세월은 나를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었다. 시간은 모든 걸 묻게 만들었고 새로운 삶의 세계로 나를 자꾸만 끌고 갔다. 내 몸은 점점 완쾌돼 갔지만 남편은 당뇨로 점점 쇠약해져 갔다. 결국 병원에 입원을 했다. 병원에서 검사가 시작되고 결과는 당뇨로 인해 신장이 너무 많이 손상되어 되돌리기엔 늦었다는 것. 남편은 수술을 받았다. 또 만성 신부전증이라는 멍에를 안고 4시간마다 한 번씩 하루 6번 신장 투석을 해야만 했다. 병과의 싸움으로 온 가족이 분주하게 움직여야만 했다. 연일 아이들과 교대로 병원 출입을 하고 환자의 보호자로서 모든 결정을 해야 했다. 잡념이나 생애 돌파구를 생각할 시간도 없었고 끼어들 틈도 없었다. 하루 24시간도 부족하여 연일 쪽잠을 자면서 집에서 약국으로 병원으로 오가는 나날이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러나 별 진전 없이 남편은 병원 생활 3개월 만에 투석액만 잔뜩 씻고 퇴원했다. 나는 모든 과거는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고 가냘픈 한 생명의 꺼져가는 불빛을 살리기 위해 혼신을 다해 기름을 부었다. 제주도 구경이 하고 싶다고 하여 제주도도 가고 진해 벚꽃 구경도 했다. 무엇이든 하자고 하면 다 들어주었다. 그리고 몇 번의 복막염 때문에 병원을 들락거렸는데 어느 날 이 남자가 투석을 중단하겠다고 고무호수를 빼버렸다. 그런 그를 나는 보고만 있었다. 왜 못하게 말리지 않았을까? 환자 간호가 감당하기 힘들어서였을까? 그는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아무래도 가망이 없다는 걸 직감했을까? 아니면 구차한 인생의 생존 가치를 못 느꼈기 때문일까? 그때 나라도 그를 끌고 병원으로 갔어야 했는데 약사니까 알아서 하겠지 싶어서 남자가 하는 대로 두었다. 지금은 후회가 된다. 그는 변함없이 씩씩하게 화장실 출입도 하고 별 이상을 보이지 않았으나 이따금 나를 걱정해주는 말을 했다. 나 없으면 당신 혼자 어떻게 살지? 내 항문에 바람을 불어서라도 날 살리는 게 당신이 덜 고생할 텐데. 이런 말들을 했지만 나는 그 말에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 말이 병원에 가고 싶다는 말이었는지도 모르는데 딱 부러지게 병원에 가잔 말을 안 하니까 괜찮나 보다 하고 아니란 생각만 했었다. 결혼 얼마 후부터 당뇨로 허리 통증으로 허구한 날 병약한 몸이었다. 그런데 교통사고 이후로 모든 것이 점점 더 악화돼 우리 집에서는 하루도 한약이 떨어질 날이 없었고 당뇨에 좋다는 식이요법도 날마다 바꾸었다. 솔잎즙, 군뱅이 가루, 오곡선식, 5만 가지 정성을 들였지만 이 남자는 술 때문에 호전되기는커녕 점점 악화돼 이 지경까지 온 것이다. 그러니 나도 지칠 수밖에 없었다. 1987년 6월 4일 남편은 아무 치료도 원하지 않고 점잖게 떠났다. 자기가 죽게 된다는 걸 인식했을 텐데 왜 병원에 가잔 말을 안 했는지 지금도 궁금하다. 더 이상 구차한 인생 살고 싶지 않았거나 가족들에게 더 이상을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존엄사를 택한 것이다. 항상 무언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바둥대다가 제풀에 지쳐 허우적대고 누구 탓하길 잘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서 자기를 올가매고 조이고 까탈부린 사람. 성질 급해 옆에 있는 사람 당혹스럽게 만들고 무던히 사람 속을 썩이더니만 54세 한창 나이에 세상을 하직했다. 아픈 나에게 이혼하자고 덤벼든 그가 8년 더 살고 갈 줄 누가 알았을까?
하루아침에 남편은 가고 나는 미망인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자리보전하고 있는 남편이 무슨 힘이 있겠냐 싶었는데 있고 없는 차이는 엄청났다. 기존의 아내와 여자라는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등짐을 지고 떠나는 방랑길을 나서야 했다. 아이들 셋. 망망대해 거센 물결 속으로 밀려가고 있는 듯했다. 내 남편은 유능했다. 약사로서도 철저했고 침도 한약도 능했다. 행복해질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건만 무엇이 불만이었는지 어딘가에 분출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대로 인정해주고 동조도 해주었더라면 남편은 좀 더 편한 삶을 살았을 텐데 질책만 하는 내조를 했으니 그는 더 어긋나갔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이제야 든다. 나는 아주 미숙한 아내였던 것이다. 내가 좀 더 현명했더라면 내 남편은 자기 꿈을 펼치고 있었을 텐데 모자란 내가 이제야 정신이 드나 보다. 이렇게 내 인생의 2막은 끝나고 3막으로 향했다. 할머니 독립만세. 나는 며느리와 17년을 같이 살았다. 가끔은 섭섭한 적도 내가 불편하게 한 적도 있었지만 별 불화 없이 잘 지냈다. 소소한 갈등이 없지는 않았으나 며느리도 그만하면 살갑게 모든 걸 잘 챙겨주고 염려해준 편이었다. 집안에 큰 소리 날 일이 없으니 그리 오래도록 같이 살았는지 모르겠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여럿이 같이 살면 저승길 가는 게 외롭지 않겠다 싶기도 했는데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불현듯 딴살림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머리에 꽂혔다. 한번 그런 생각이 되니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내심 분주해졌다. 사람 마음은 사는 것에 안주하면 개선점을 찾지 않고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쪽으로 기우는지 모른다. 그러니 나도 그토록 오랫동안 그냥 아들 가족과 함께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나이 들면서 내가 변덕스러운 할머니로 변해가는 것을 발견하고 더 늦기 전에 실행을 하고 싶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으니 이제라도 나 혼자 살아보리라. 며느리도 아이들 다 키워 할 일이 점점 없어지는 중년이 돼가는 나이니 시어머니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살게 해주고 나도 며느리 눈치 안 보며 나름대로 홀로 서보고 싶었다. 며느리는 만류했지만 실버타운 보낸다 생각하고 아무 말 없이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결국 인간은 혼자일 수밖에 없다. 여럿이 모여 산다고 해서 꼭 외롭지 않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내 마음속에 무언가를 갈구하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다. 나는 늦었지만 홀로 서기로 마음먹었다. 아들 집에 작은 내 방에 있는 물건만 들고 파주에 사는 막내딸 옆으로 이사를 왔다. 막상 단독으로 살림을 살다 보니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꾸려나가는 것도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재미나다. 앞으로 100세 시대, 노후를 좀 더 가치 있게 보내고 싶다면 이런 모험을 해볼 만하다. 나도 독립 전에는 한순간도 내가 이렇게 살리라곤 상상 못했다. 독립을 해 부푼 가슴이 며칠 지나지 않아 어떻게 시간을 꾸려나갈지 막막했다. 시간은 점점 겨울로 치닫는데 마땅하게 나갈 데도 없고 누구에게 말 걸 사람도 없다는 게 쓸쓸하고 심란했다. 누구라도 좋다. 말벗이 그리웠다. 말을 주고받고 웃고 울고 어울려 살아가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는가. TV 앞에서 하루 종일 삼시세끼를 해결하다 보니 우울증에 빠질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이러고 있을 일이 아니고 일단 도서관을 찾아보자. 길이 있었다. 가까운 곳에 2군데나 되었다. 도서관에서 지역신문을 뒤적이다가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이 눈에 띄어 직접 찾아가 봤다. 한 달만 있으면 겨울방학이 시작된다고 해서 등록은 못하고 수업 중인 고전무용만 구경하고 돌아왔다. 또 어딘가에 사람 모이는 곳이 없나 찾아봤더니 스포츠센터에서 웰빙 댄스를 하길래 등록했다. 댄스는 진즉부터 했던 것이라 어려울 것이 없이 잘 따라했고 여러 사람 속에서 같이 놀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장소에서 친교를 트는 것이니 일보 전진한 것이다. 다음해 봄, 문화센터의 문예창작반에 등록했다. 학교 다닐 때 말고 처음으로 글쓰기를 배운다는 것에 마음이 부풀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 방에서 신문을 보며 나도 소설이나 글을 쓰고 싶다는 꿈을 꾸었지만 현실의 삶에 충실하다 보니 꿈도 멀리 사라졌는데 접어두었던 꿈이 화산처럼 분출하면서 지금이라도 글을 써서 내 이름 석자가 적힌 책을 한번 내봤으면 하고 염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건 내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고 체념했다가 더 배우면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역의 문학협회에서 운영하는 문예대학에 등록해 밤 시간 꾸준히 수업을 해 2년 만에 졸업했다. 아무리 책을 봐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나이에 글을 쓰기란 무리란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쓰고 버리기를 꾸준히 했다. 글쓰기 말고도 하모니카, 종이접기, 한문, 수채화 등 다양한 수업을 지역의 문화센터와 도서관에서 수강했다. 모든 것이 예습과 복습이 필요했기에 주말에도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다. 이제 종이접기는 1급 자격증을 획득해 어린이집이나 요양원 같은 곳에서 봉사할 정도가 된다. 종이접기는 병 중에 제일 무섭다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손끝 운동이기도 하고 머리 회전도 돕는 좋은 놀이다. 그림도 배우고 그걸 계기로 전시도 했다. 그림을 배우게 된 계기는 도서관의 자서전 워크숍이었다. 글과 그림이 들어간 책을 만들고 전시를 하는데 나는 그림을 색연필로 초등학생처럼 그렸었다. 책이 나오고 나니 그림을 더 잘 그리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의 수채화반에 등록을 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자서전 워크숍에 같이 참여한 그림 작가가 전시를 목표로 그림을 그려보자는 것이다. 나 말고 몇 명이 더 그 작업에 합류했다. 전시는 자화상을 주제로 한다기에 내 얼굴을 거울에 비춰 거울을 보고 얼굴을 그렸다. 자화상 그리기는 너무 어려웠다. 아무리 그려도 내 얼굴은 나오지 않고 아주 이상한 남자 얼굴이 될 때도 갸름한 얼굴이 될 때도 있다. 코도 입술도 어렵다. 그만 치워버릴까를 수십 번 하다가 그래도 시작했는데 나의 값은 해야지 싶어 그만둘 수가 없었다. 마트에 갈 일이 있어 미술을 전공한 딸과 같이 가면서 그림 이야기를 했다. 아니, 내 얼굴을 그리는데 왜 그리 입술이 어렵고 작게 그려지냐? 그래? 입술이 작게 그려지면 엄마가 말주변이 없나 보네. 그래, 맞다. 난 어디서든 적당한 대화거리를 찾지 못하고 어느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순간적인 위트도 없다. 서먹서먹한 분위기가 싫어 1대1 자리에 가는 걸 꺼리는 편인데 그림으로 성격 파악도 되나 보다. 그 다음은 코. 다른 사람들은 잘 그리는데 나 혼자 못 그린다 싶어서 종이가 구멍이 나도록 그리고 지우고 지워도 별반 마음에 들게 그려지지 않았다. 내 코가 원래 커서인지 모르지만 코가 크게 그려진다고 딸에게 말했더니 코가 크게 그려지면 자존심이 높다는 것이다.
자존심. 그런가? 어렸을 때부터 고집 세고 자존심 높다고 맨날 새엄마한테 혼나긴 했다. 고집도 자존심도 이 나이에 와보니 그따위 개나 줘버릴 일이었다. 이렇게 내 성격이 드러나 보이는 작업을 할 거라는 걸 꿈에도 생각 못했다. 이제는 나도 자존심 따위 개가 물어가 버려서 홀가분하게 세상 밖으로 내보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내 손에 의해서 풍경도 꽃도 그려낼 수 있다는 게 거창하긴 하지만 우주의 만물들에 나만의 색깔을 불어넣어 다시 생동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즐겁다. 펜 드로잉으로 매일 한 장씩 9개월을 그렸더니 아크릴화도 해보고 싶어 개인 레슨도 받았다. 서툰 솜씨지만 추석에 딸들이 왔길래 그림을 보여줬더니 대뜸 말한다. 엄마, 이 그림 놔줘. 내가 살게. 안 돼. 며칠 있다가 전시해야 돼. 아크릴은 도화지에 그리는 게 아니라 캔버스에 그린다. 처음엔 나도 캔버스가 무엇인가 했는데 네모난 나무 틀에 천을 씌운 것이었다. 딸이 72색 색연필도 주어 색연필화도 그린다. 색연필화는 세밀화처럼 장시간 앉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가을이 한창일 무렵 이렇게 긴 시간 그린 그림들을 모아 그룹전을 했다.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 덕분이지만 무엇보다 내 끈기에 뿌듯했다. 그림 그린다고 서울 출입도 자주 못했다. 남들보다 못 그린다고 그만두었다면 아무것도 이루는 게 없었겠지만 남보다 못해도 좋다. 내 색깔대로 그려보자고 했더니 전시까지 하게 되었다. 지금은 못 그린 자화상이지만 조금만 더 조금만 연습하면 내 그림으로 영정사진을 쓸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해본다. 종착역이 얼마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 무엇이든 배우고 깨우치며 좀 더 품위 있는 할머니로 거듭나고 싶다. 네,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작가이자 화가이지만 김명자 작가가 들려주는 이 이야기는 두고두고 회자될 노인 보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덕분에 나의 노년의 모습을 비춰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 책장을 덮으며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있는 저의 노년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지금까지 힐링필드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